지금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하는 행정, 공공기관 서비스 확산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현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로 클라우드가 부각되면서 전 세계 기업과 정부의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마존은 컨텐츠량의 비대화, 예기치 않은 트래픽 폭주, 24시간 스트리밍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신속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인프라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그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운송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컨테이너는 IT 업계에서 또한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운송 산업에서는 표준화된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어 트럭이나 배에 효율적으로 쌓아 체계적인 운송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컨테이너 기술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팅 작업을 패키징하여 서버나 OS에 종속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가상머신 방식에 비해 용량이 가벼워 이식성, 민첩성, 확장성을 실현시켰습니다. 하나의 덩어리 구조로 종속적인 결합을 이루는 기존 모놀리식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은 한 부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여 재배포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달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느슨한 결합 구조로 애플리케이션의 분리와 결합이 용이하여 각각 독립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발생한 부분만 수정이 가능하여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SA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MSA가 주목받는 이유는 빠른 서비스 출시와 상황에 따른 민첩성과 확장성 때문입니다. MSA는 기존 특정 업무의 트래픽 급증에도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등을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확장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합니다. 또한 API를 사용하여 개발자는 필요한 기능에 따라 최적 언어와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서비스는 각각의 DB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선택적 개발, 빌드, 테스트, 배포가 가능해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로 개발자와 운영진 간의 소통, 협업, 통합을 민첩하게 강화하여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브옵스의 작동 방식은 조직 개편을 요합니다. 데브옵스에서 개발팀과 운영팀은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운영하지 않고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핵심은 업무 프로세스 단순화를 통한 자동화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통합과 연속적인 배포가 가능해지고 이는 시장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앞서 소개한 컨테이너, MSA, 데브옵스, CI/CD 등의 요소를 통하여 마침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빠르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디지털 정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빠른 서비스 구축이 요구되고 갑작스러운 트래픽 폭주로 서비스 일시 중단 및 접속 지연되는 곤혹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공공 서비스 전산장애 발생 시 스케일업 방식의 자원 증설로 애플리케이션 기능 장애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기반의 MSA, 데브옵스, CI/CD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통해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디지털 정부 서비스는 클라우드 전환에 앞장서 2025년까지 모든 행정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 및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떻게 적용해야 효과적일까요? 우선 클라우드 도입에 앞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합성 검토 이후에 정보 시스템 기관별 적합성을 검토하고 식별합니다. 각 기관은 범정부 EA 포털 분류 기준을 토대로 정책과 서비스를 구분하고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식별하여 업무 적합성과 기술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은 24시간 365일 혁신적으로 빠른 행정 처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보 시스템의 경우 트래픽 폭주로 사이트 먹통 현상이 일어난 것에 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면 빠른 배포와 시스템 확장, 장애 격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적용이 용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정보와 기술력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정보 시스템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방법론과 활용을 제고하여 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정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안정성, 신뢰성,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국민을 위한 빠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활용을 기대합니다. 발표에 앞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발자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의 시작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급 확산 시점까지 도래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의 원은 뭉게 구름이 그 원인데 저장 공간을 스토리지 형태로 서비스를 사업자로부터 빌려 쓰는 개념이 최초에 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클라우드 자가 구축 형태로 넘어오면서 2001년 초기 단계에서는 물리 서버의 가상화 서버로 전환이 등장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 점차적으로 진화하여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로 불러 사용하는 IaaS 형태로 인프라 풀 할당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2010년 IaaS, PaaS, 오픈소스 등장, 2013년 컨테이너 도커가 등장하게 되고 2014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등장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IaaS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MSA라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2019년에 클라우드 플랫폼인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플랫폼에서 표준 프레임워크 및 MSA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MSA를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가입자 확대 등 공공에 적합하도록 성공 사례 교훈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를 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점에서 필요성을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된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프라 등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물리 서버에서 IaaS, PaaS, SaaS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온프레믹스인 물리 서버 환경을 말하며 IaaS는 가상화 기반 환경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가상 환경으로 제공하는 개념이며 PaaS는 IaaS라는 가상화 기반에서 표준화된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SaaS는 PaaS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ERP, 웹하드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문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집에서 피자를 만들어 먹은 것은 온프라믹스 환경인 물리 환경이고 마트에서 냉동 피자를 구입해 먹는 것은 IaaS, 피자를 배달시켜 먹는 것은 PaaS, 돈을 들고 가서 피자를 레스토랑에서 구매해 먹는 것을 Saa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IaaS, PaaS, SaaS 위에도 CaaS, PaaS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료에 보시는 방법은 흰색은 기관 사용자가 직접 구축, 관리하는 영역이고 청색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화면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공급자가 제공하는 범위가 확대되며 사용자가 할 업무가 줄어드는 서비스 형태입니다. 온프레믹스에서는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이용기관이 모두 직접 구축하게 됩니다. IaaS에서는 인프라 부분, PaaS에서는 플랫폼, SaaS에서는 전체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IaaS에서는 VM 제공 방식을 제공하였다면 CaaS에서는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PaaS에서는 플랫폼에서 기능 단위를 제공하게 되며 SaaS에서는 하드웨어에서부터 기능까지 전체 영역을 공급자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넷플릭스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상영된 넷플릭스가 제작한
오징어 게임을 많이들 구독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 서비스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많아져서 핫 이슈가 되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왜 전하느냐를 살펴보면 가입자 확대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이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여 빠른 상품 런칭과 배포를 위하여 마이크로 서비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서비스 런칭과 신속한 배포가 MS의 대표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사례를 살펴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센터 넷플릭스 OSS를 통하여 스프링붓, 퍼블릭 클라우드 이전, 마이크로 서비스 변경, 백엔드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이티브 선도 사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WS 사례에서는 빠른 배포를 구현하는 사례로서 수천 개 팀, 지속적인 배포, 다양한 개발 환경,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제공하였습니다. 넷플릭스 사례에서는 가입자 대상 서비스 확대 사례입니다. 카카오 사례는 계열사 신규 서비스 확대 및 빠른 출시 사례로서 관계사의 공동체를 통하여 애자일 문화, 일하는 방식 선진화를 위해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11분가 사례에서는 서비스 분리를 통한 점진적 MS를 통하여 업무별, 도메인별 분리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신속한 서비스 런칭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외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애저, 구글 등이 해외 벤더가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기관으로서는 네이버, KT 등이 G클라우드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외산 클라우드 선호하는 상황이며 국내 시장은 점차적으로 파스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이아스에서 파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아스 사스 시장은 파스 대비 높은 시장 규모이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정점을 도달한 상태이고 파스 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파스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2020년 클라우드 서비스별 예상 매출액 통계 자료에 따르면 파스 시장은 미미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별 매출 증가율에서 파스가 15.71%로 기업 수의 증가율은 2017년 대비 76개 기업이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파스 시장의 성장을 대비한 파스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성 중에서 컨테이너 기술의 특성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하는 형태로 높은 이식성을 제공합니다. 화물의 내용을 모두 내려서 카트기를 이용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 수송시간 단축, 물류 수송비 인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화면은 과거의 형태나 크기가 다른 물류 환경으로서 물건의 이동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화면은 전형적인 형태의 모양으로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는 컨테이너 환경의 혁신에 기인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러한 컨테이너를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으며 빠른 시간 단축과 배포 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컨테이너 서비스의 적용 기술이 카스이며 카스의 약자는 컨테이너 as a service입니다. 좌측의 환경에서는 물리 서버나 클라우드 서버에 애플리케이션이 단일로 통째에 올라갔다면 우측의 카스 환경에서는 물리 서버나 클라우드 서버에 컨테이너가 올라가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되게 됩니다. 컨테이너가 제공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프로그램 덩치가 크게 한 개로 탑재되었다면 컨테이너가 제공되는 카스 환경에서는
잘게 쪼개진 컨테이너 박스 위에 작은 애플리케이션, 즉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애플리케이션이 탑재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센서는 작고 가볍게 손쉽게 배포를 제공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전 세계에 대한 그림이고 마우스의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의 컨테이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컨테이너 특성을 살펴보았고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자체 특성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작고 가볍고 손쉽게 배포를 제공합니다. 작고 가볍게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성이고 손쉽게 배포하는 것은 데브옵스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전 세계에 한 번의 클릭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가능하도록 제공하였으며 2020년 기준 연간 1억 9천만 회 배포가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성은 구성 요소 관점에서 표현한 장표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데브옵스, CI/CD가 기본 구성 요소이며 마이크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잘게 쪼개고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데브옵스, CI/CD는 자동화된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프로세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작고 가볍고 손쉽게 배포되는 특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특성입니다. 좌측은 모노리틱 구조이고 우측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기존 모노리틱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 문제, 개발 언어 변경이 어렵고 무겁고 느린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신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는 작고 서비스 중심적이고 빠르고 세분화된 특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특성에서는 누들리 커플도 되어 탄력적, 선택적인 서비스 확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두 번째 특성에서는 탄력적, 선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환경에서는 서비스 트래픽이 증가하면 전체 서버를 고사양 서버 단위로 증설하였다면 MSI 환경에서는 비트래픽 증가 시에는 비업무에 대한 VM이나 컨테이너만 증설하면 됩니다. 좌측 화면에서는 5GB의 와스 노드를 전체를 증가시켰다면 우측 MSI 환경에서는 1GB인 컨테이너만 증가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용량 증설이나 서비스적 확산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세 번째 특성은 다양한 언어, 다양한 신기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전체를 개발 언어가 여러 개일 경우 다시 컴파일하여 하나의 언어로만 통일된 환경이었다면 MSI 환경에서는 각 서비스별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접수 서비스는 오라클을, 신청 서비스는 몽고DB를, 처리 서비스는 아파치 스파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 방식에서는 서버 그룹 기반 오토스케일링과 스케줄링 기반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오토스케일링은 시스템 자원을 모니터링하여 서버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서버 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버 그룹 기반 오토스케일링은 서버 그룹 모니터링에 설정하는 내용으로서 CPU 사용률이 50% 이상 5분간 이상 지속되면 서버를 증설하도록 정책을 설정해 두면 이벤트 알람 발생 시 가상 서버 2대가 자동 증설되는 형태입니다. 스케줄링 기반 오토스케일링에서는 실행 일정에 대한 시간을 설정해 두면 설정 시간에 가상 서버가 자동 증설되는 개념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다섯째 특성으로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작은 서비스 단위로 변경 교체하여 마이크로 서비스별 격리를 통하여 전체 장애 전파를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과거 구조에서는 특정 모듈 비해장이 발생 시 전체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했다면 마이크로 서비스인 우측에서는 해당 서비스인 B만 교체하여 장애를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션으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용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NCF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전환할 수 있는 기술정의 오픈소스 관리하는 단체로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그 환경 위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변화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발전 단계에서는 레가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발전 단계별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인프라 입장에서는 물리적 환경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아스 환경으로 제공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파스와 컨테이너, MS와 컨테이너, 데브옵스, CI/CD 제공으로 점차적으로 진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준비 단계, 친화 단계, 네이티브 단계로 진화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가 클라우드 단계에서는 리프트 앤 시프트, OS,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은 리프트 시프트는 OS,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옮기는 개념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에서는 리팩트라는 소스 전환이 필요한 단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클라우드 성숙도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벨 1에서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클라우드 레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레벨 2에서는 클라우드 프렌들리 친화 단계로서 리플랫폼으로서 플랫폼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레벨 3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에서 실질적인 소스 변경, 재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성숙도 단계 인프라 관점의 자료입니다. 클라우드 준비 단계에서는 플랫폼 표준화 단계로서 미들웨어 변경, DB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서버 가상화 VM 정도가 검토됩니다. 신화 단계에서는 파스와 CI/CD, 오토 스케일링 지원, 컨테이너가 적용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경영하고 업무 민첩성 대응이 가능하도록 컨테이너와 MSA가 적용됩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부 정책 변화입니다. 정부 정책에서는 한국형 디지털 유대에 따른 DNA, 생태계 강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하며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전략으로서 사스, 파스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서는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 공공 클라우드 전면 전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고도화 측면에서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 개발 환경 적용,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공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 서비스는 대국민 수요 변화 측면에서 언택트 문화 등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책 변화의 민간 공공 클라우드 전면 전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 기준 고시에 따르면 클라우드 전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시스템 중 83%에 해당되는 18만 5천 대를 25년까지 전면 전환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민간센터 우선 검토, 공공 클라우드 센터 이용,
공공 클라우드 센터 지정 이런 절차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공공 클라우드 센터는 국가정보장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간협력형 센터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전자정보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파스 플랫폼을 탑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관리, CF 기반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 카탈로그를 제공합니다. 전자정보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서는 대규모, 소규모 MSA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표준 프레임워크 4.0 이상에서 동작하며 내년 2월 초 정식 릴리즈 예정인 상태입니다. 디지털 정보 변화 내용으로서 사전 등록된 서비스를 국가기관이 이용할 때만큼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계약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과 시스템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하여 선진 정책,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클라우드 스마트로 슬로건을 전환하고 있고, 영국은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장려 중이며, 싱가포르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데브옵스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 내용은 싱가포르에서 제공하고 있는 MSA 관련 프로그램 내용으로서 평가도구, 범위 정의, 교육훈련, 실습을 통하여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션으로서 어떤 공공 업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한지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대상 업무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내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전문가로서는 마틴 파울러, 샘 뉴턴, 수잔 파울러 등이 들 수 있습니다. 마틴 파울러는 서비스 복잡도가 높은 시스템이 MSA 전환할 때 유용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샘 뉴먼은 명확한 경계가 가능한 시스템이 MSA 전환할 때 유용하다는 의견입니다. 즉, 적절한 경계를 찾지 못한다면 MSA 전환이 불리합니다. 수잔 파울러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한계 지점에 도달한 시스템이 MSA 전환에 유리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변화가 많은 대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정문의 전환 가능 업무를 집결해 보면 정문의 지원 서비스는 변화가 적어 적용이 불리하고, 공통기술 서비스는 시스템 연계가 많아 적용이 불리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변화가 많고 폭주성이 높아 적용이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시스템 특성을 보면 규모가 크고 부서가 많고 시스템 메뉴가 많은 기관의 시스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큰 기관에 큰 시스템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특성을 반영과 제도 개선이 빈번한 업무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장애 및 폭주 업무를 대상으로 우선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월간 리포트의 장애 내용과 성능 내역을 기준으로 우선 전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시스템 변경과 배포 업무가 필요한 시스템이 우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SR 변경 신청, 배포 횟수, 식별 등을 통하여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검토 사항으로서 공공 클라우드 전면 전환에 따른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호 운영성 확보를 위하여 서비스 연결을 위하여 MSA 도입이 필요합니다. 공공 클라우드 센터 상호 운영성 확보를 위하여 클라우드 표준 플랫폼으로 고도화 및 API 게이트웨이 기반으로 서비스 연동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공조직의 공통적인 순환보직 특성을 감안하여 담당자 업무별 기능 단위로 서비스를 분리를 구성하고 역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공 업무는 자전순환 보직으로 전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내 업무 시스템만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내 업무 시스템으로 인하여 내 프로그램 변경이 타 업무 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전체 시스템에 장애 전파가 되지 않도록 작은 단위로 개발이 필요합니다. 정보 시스템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 요소의 특징을 토대로 현행 정보 시스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적용 대상 여부이고 정보 시스템 혁신 필요 여부 및 여부인 시스템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6개 이상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우선 도입 대상이 됩니다. 시스템 규모가 크고 복잡성이 높고 확장성이 낮은 시스템이 대상이 됩니다. 정보 시스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안전적인 시스템 운영, 업무 및 기술의 변화 대응, 제품 품질 향상, 개발 기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습니다. 안전적인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는 초기 개발비의 약 15% 이상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되거나 접속 시간으로 불만을 제기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업무 및 기술 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수시로 정책 업무 요건 등의 변화, 디지털 신기술 적용, 소규모 서비스 단위로 기능과 DB의 명확한 분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개발 품질 향상 측면에서는 개발 및 배포 지연, 소스 코드의 복잡성으로 서비스 룰 및 소스 코드 개선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개발 기간 측면에서는 빌드, 테스트, 배포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사용, 현행 시스템의 배포 주기를 단축하고 싶은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자가 진단 리스트에 대한 표준 프레임워크 포탈 적용 예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한 공용 홈쇼핑 적용 예시입니다. 대부분의 지표는 운영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체크하였습니다. 자가 진단 항목, 운영성과 지표, 공용 홈쇼핑의 검토 결과 답변 체크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체크한 결과 MSA에 적합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MSA 전환 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업무 기술 변화 대응, 개발 품질 향상, 개발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업무 도입 검토 사항은 장기적인 비즈니스 목적, MSA에 필요한 기술 보유, 비즈니스 도달까지 충분한 개발 기간, 서비스 조직 구성 및 애자일 문화, 비즈니스 규모에 맞는 충분한 인력 사전 배치, 개발의 숙련도 및 도구 선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도입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입 조건으로는 배포, 성능, 분산 트랜잭션, 비용 대비 이득, 조직의 개발 문화 준비 여부가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된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지표입니다.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와 측정 매뉴얼 내용으로 구성되어 됩니다.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매뉴얼에 계속되는 장표이며 유지보수 용이성 지표가 제시됩니다. 6번째 세션으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고려 사항입니다. 정보 사업 프로세스는 기획 검토,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계약, 개발 구축, 감리, 검사 종료 단계로 구분되며 이는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 사업 단계별 관리 점검 가이드에서 제공됩니다. 초록색 박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대상 항목입니다. 사업 발주를 위한 사업 관리 단계별 고려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의 사업 계획사안 작성 시점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고려한 개발비 예산 잔성이 필요합니다. 계획 수립 단계의 기술 적용 계획 수립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술 적용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제안 요청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고려한 개발비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선정 계약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경험 기술을
개발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배점과 기술 협상이 요구됩니다. 개발 후측 단계에서는 품질 관리 활동으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요구사항별 이행과정 점검, 검사 종료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고려사항으로서 마이크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발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개발 운영 방식에서는 개발팀이 인프라, 디자인, 품질관리팀에 연락하여 신규 변경을 요청하였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운영 방식에서는 서비스 단위로 데브옵스 조직을 운영하고 운영 환경에 직접 배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조직 변화가 필요합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아웃소싱하고 있는 개발 운영 조직에 한하여 데브옵스를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조직 클라우드 전환 협의체를 구성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조성을 위한 에자일 방법론 적용입니다. 공공 에자일 적용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공공조직 발주 특성상 현재 폭폭스 모델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발주 규격이 확정된 상태로 발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에자일 전면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에자일의 방법론을 폭포수의 보완 역할로 폭포수 에자일 혼용 방식이라는 적용이 합리적입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전반의 폭포수 방식이나 개발은 에자일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세션으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획 프로세스는 정보의 필요성, 현황 분석, 개선 방안 수립, 사업 실행 계획 수립, 사업 주요 고려사항, 사업비 선정, 기술 적용 계획, 기술 평가 보완 대책 수립, 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 발주, 인수 관리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부와 계획 추진을 통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합성을 검토하고 MSA 개발비는 1.2배에서 1.4배로 정액하고 기술 적용 단계에서는 전자정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을 검토, 인수관리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이 반영된 분석, 설계, 테스트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존 개발 프로세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세스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장표입니다.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와 사업 단계별 관리 및 점검 가이드를 참조해보면 기존 프로세스는 상단과 같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주요 변화 내용을 정리해보면 분석 단계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분석 식별, 설계 구현 단계에서는 API 설계, 개별 분산 트랜잭션 DB 설계, 구현 단계에서는 서비스 단위 구현, 시스템 단계에서는 API 테스트가 변화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 구현, 배포, 운영, 서비스 제공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전자정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절차입니다. 개발자는 개발 운영 환경을 신청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엔진 컨테이너 환경에서 개발 환경, 운영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스프링북 기반 MSA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통합관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기획 발주자는 서비스를 등록하고 마켓플레이스 제공자 포털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절차 적용 예시입니다. CBD 방법론을 기반한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에 대한 순차적인 적용 예시입니다. 서비스 설계, 개발 환경 구축, 서비스 구현, API가 주요 변화 내용입니다.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변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자일 중심으로 집중 적용한 예시입니다. 에자일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분석 설계 단계 공의 산출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이벤트 스토밍을 적용하고 아키텍처 정의 단계에서는 아키텍처 요구사항 정의, 인프라 구조 정의, 마이크로서비스 입력물 정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분산 트랜잭션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개별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백엔드 서비스를 설계하고 코딩 및 단위 테스트에서는 서비스 구현, API 테스트를 개발 환경 구축에서는 DevOps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식별 결과 예시입니다. 절차를 보면 1. 커맨드 도출, 이벤트 도출, 2. 커맨드 도출, 3. 엔티티라는 에그레이트를 적용하고 4. 컨텍스트 경계를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식별하게 됩니다. 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식별 결과를 정리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8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비용 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비용은 크게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프라로 구분되며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개발 비용, 신규 구축 비용이 요구됩니다. 플랫폼 인프라 고다 비용은 전환 비용, 인프라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플랫폼의 신규 구축 비용에서는 전환 비용이 별도 필요 없이 개발비에 포함되며 인프라 비용만 필요합니다. 일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에서는 하드웨어 구매비는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구매 비용 산정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축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산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적용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은 초록색 박스와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시 트랜잭션과 데이터 관점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트랜잭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고 데이터 처리, 연계 관련 프로세스 추가가 필요합니다. 내부 데이터 처리인 IRF와 외부 데이터 처리인 ELF로 구분됩니다. 즉, 사용자 관점의 트랜잭션 처리 관련 기능 점수의 변화는 없지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한 데이터 처리 관련 기능 유형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모놀리틱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차이는 기존 모놀리틱에서는 예약 등록, EI, 예약 검색 EQ가 존재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예약 등록 API 연계, 예약 검색 API 연계 로직이 추가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적용 시 API 연계 프로세스의 추가에 따른 기능 점수 증가가 있음으로써 MSA 개발 비용이 증가됩니다. 9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참조 모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트너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참조 모델입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서비스 메쉬, 런타임 플랫폼, CI/CD 자동화, 지원 서비스, 원격 감시로 구성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서비스 메쉬, 런타임이 MS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외부 게이트웨이는 외부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내부 구조로 들여지지 않고 처리하는 내용이며 그 1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2번은 서비스 메쉬는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 요소 간의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3번 런타임 플랫폼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컨테이너와 그 컨테이너를 관리하게 됩니다. 4번 CI/CD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지속적인 배포 체계를 말합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박스가 이너 아키텍처 관련된 사항입니다. IBM 모델은 컨테이너와 개발 환경은
중심으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개발 환경, 1번이 개발 환경이고 2번은 IBM에서 인증된 컨테이너들이 있고 3번은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나머지 내용들은 IBM에서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며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을 서비스로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선진 사례를 참조한 아키텍처 참전 모델 구성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요소와 기존 서비스 간의 관계성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1번은 애플리케이션 실행 영역이고 2번은 백엔드 서비스 영역, 3번은 개발 실행 지원 서비스 영역, 4번은 운영 지원 서비스 영역, 5번은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참전 모델을 앞서 언급한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체계화한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애플리케이션 실행 영역, 백엔드 서비스 영역, 개발 실행 지원 서비스 영역, 운영 서비스 영역,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은 에 대한 게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참전 모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영역별 설명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실행 영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 단위로 배치, 실행되는 영역으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 실행 단위인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구동을 위한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구성됩니다. 참전 모델의 백엔드 서비스 영역입니다. 백엔드 서비스 종류는 DB, 캐시, 인증, 전자, 간편 결제 등 외부 서비스와 내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아키텍처 3전 모델의 개발 실행 지원 서비스 영역입니다. 실행 환경은 API 게이트웨이,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메시이며 개발 환경은 CI/CD를 제공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줄, 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서는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파운더리, 도커 스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메시는 스프링 클라우드, 이스티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참전 모델이 운영 지원 서비스 영역입니다. 운영 지원 서비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리소스, CPU, 메모리 등에 대한 로그 및 사용률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 등 애플리케이션 전반의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과 같은 인프라 구성 요소로서 클라우드 IaaS 영역에 해당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기반 실행 환경 외에도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파스가 갖춰진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구성 요소, 방법 및 원칙 등에 관련된 용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세션으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를 살펴보자면 물리 서버인 베어메탈과 하드웨어 레벨의 서버 가상화, OS 레벨의 컨테이너 가상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는 물리 서버상의 하이퍼바이저, 호스트 OS 위에 가상 서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엔진 위에 서비스를 컨테이너별로 격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컨테이너는 어떤 환경에서나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코드, 런타임 모듈, 라이브러리 등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 경량화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말합니다. DevOps입니다. DevOps는 개발과 운영의 합성으로서 개발과 운영 프로세스의 통합 및 자동화를 통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통합 프로세스, 도구, 조직 문화 등을 포함한 체계를 말합니다. 프로세스와 도구 출체인 조직으로 구성되며
도구 툴체인에는 CI/CD 영역이 위치합니다. CI/CD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개발 이후 빌드, 테스트, 릴리즈, 배포 과정에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배포 주기를 단축하여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형상관리 도구로는 Git, 정적 분석 도구인 웹 서비스 점검, 소스 코드 보안 점검에는 소나큐브, 빌드 도구로는 메이븐, 테스트 자동화 도구로는 제이유닛을, 배포 자동화 도구로는 젠킨스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도구에 관계된 내용이 CI/CD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에자일 방법론입니다. 폭포수의 개발 환경은 기획, 분석, 설계, 개발 단계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에자일 방법론은 각 개발 공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각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면서 개발을 수행합니다. 폭포수가 긴 개발 일정이었다면 에자일은 짧은 주기로 업데이트를 통하여 점진적 개발, 지속적 개발을 통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초일팩터 API 원칙은 2022년 헤로쿠에서 일하던 개발자들이 클라우드에 적합한 12가지 원칙을 개념한 것으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적합하도록 적용되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드 베이스, 종속성, 설정, 백엔드 서비스, 로그, 운영 관리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초일팩터 원칙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원칙 세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눈에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서 www.cncf.io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1년 자료입니다.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기술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엔트에서 파스 플랫폼을 맡고 있는 최근식입니다. 지금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팩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원칙은 헤로쿠라는 파스 플랫폼 서비스 업체에서 정의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헤로쿠는 2012년에 셀스포스에 2억 달러에 인수된 파스 플랫폼이고 컨테이너 기반 초기 파스 서비스 벤더입니다. 12 팩터스는 헤로쿠 플랫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고려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파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주의사항은 해당 요건이 코드 개발 요건에 한정되지 않으며 플랫폼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 팩터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2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생소한 개념과 용어가 많으실 겁니다. 이해를 위해 12가지 요건을 카테고리화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CI/CD, 배포, 그리고 운영 관점과 그리고 코드 관점이 있습니다. CI/CD는 빌드, 배포와 관련된 영역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배포와 좀 더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배포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코드 개발할 때 관련되는 주의사항을 코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물리 서버나 가상 서버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던 방식과 다르게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드 베이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코드 베이스는 어플리케이션은 한 개의 코드 베이스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동일한 코드로 개발 및 운영 환경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요 요건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 목표 모델을 보시면 코드 베이스와 배포 앱 간 1대1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예를 들면 형상 관리 소스와 배포 환경에는 모듈 A가 검증 혹은 운영계에 1대1로 배포가 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가상 서버나 아니면 물리 서버에 배포되는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웹로직과 같은 WAS 환경 위에 복수의 모듈이 동시에 배포되어서 N/1 관계의 코드 베이스와 배포 관계를 형성하거나 혹은 모듈 F와 같이 배포 환경 A와 B 환경에 양쪽에 걸쳐서 배포되는 이런 1대 N 관계의 배포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과 같이 어떤 전통적인 경우에는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게 되면 이런 모듈 간의 관계를 1대1로 소스 코드와 배포 환경 1대1로 단순화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단순성을 목표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코드 베이스 유형은 전통적으로 알고 계시는 SVN과 같은 서브 버전과 같은 중앙 관리형이 있고요. 최근에 근래에 많이 쓰고 있는 Git 환경으로서의 분산 관리형이 있습니다. 중앙 관리형은 복수의 사용자가 중앙 저장소를 기준으로 커밋을 하는 동시에 이제 커밋을 하면서 업데이트해 가는 어떤 형상이고요. 반면에 Git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저장소를 내가 하나의 로컬 저장소에다가 복사를 하고 로컬 저장소를 기준으로 형상 관리를 진행을 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기능 개발이 완료되면 원격 저장소에 커밋하는 방식으로 투 페이지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속성 요건입니다. 종속 관계는 명시적으로 종속성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소스 코드에는 소스 코드가 의존하는 보통의 의존 관계의 라이브러리가 있고 또한 소스 코드가 의존하는 경우에 따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존 관계를 명시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어떤 환경에서 살펴보시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의존 관계를 명시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바이너리 패키지로 다 포함해서 배포를 한다던가 배포된 환경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예를 들면 컬이라는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환경에서 배포되는 어떤 환경에서는 이런 의존 관계를 완전히 다 포함한 하나의 셋으로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요건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 언어별 라이브러리에 대한 디펜던트 의존 관계를 관리하는 패키지 매니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바의 경우에는 메이븐이 널리 사용이 되고요. 그레이들도 많이 사용되고 C 같은 경우에는 노드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설정 관련 내용입니다. 설정은 코드 설정은 설정 정보는 코드와 분리하여서 관리해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설정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컨테이너 환경에 형상을 배포를 하게 되면 이 배포되는 환경별 설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함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할 때 앱이 보통 의존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타겟 URL이라든가 포트 그리고 유저, 패스워드 이런 정보들을 설정 정보에 스태틱으로 고정으로 이렇게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배포되는 환경에서의 환경 변수에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저희가 가상 서버나 물리 서버에 배포할 때는 배포 설정 파일에 타겟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적으로 넣어두는 반면에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환경 변수에서 읽어서 배포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백엔드 서비스 요건입니다. 백엔드 서비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캐시 서비스라든가 이메일 서비스, SNS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백엔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의
연결된 리소스로 취급합니다. 여기에서 연결된 리소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파스 환경에서는 백엔드 서비스를 그 바인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애플리케이션과 연결, 어태치드 혹은 바인딩하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된 리소스로 취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본 설정 환경을 분리하는 것과 유사한데요. 이런 앱 환경 변수에 연결된 리소스 정보들이 올라오고 애플리케이션은 환경 변수에서 이 정보들을 참조하여 연결 짓도록 플랫폼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배포의 경우에는 스태틱한 URL 안에 백엔드 타겟 정보들을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스태틱 환경이 아니라 컨테이너로 배포되는 환경들은 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배포되는 시점마다 바뀔 수 있다. 개발, 검증, 운영 환경 중에서도 A 테넌트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B 테넌트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분리될 때마다 별도로 배포된 환경 설정에서 이런 정보들 읽어서 연결 짓도록 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빌드, 릴리즈, 실행 환경 요건입니다. 코드 베이스는 엄격하게 구분된 빌드, 릴리즈, 실행 3단계 과정을 통해서 배포가 된다는 요건입니다. 먼저 살펴보시면 앞서 코드 베이스는 먼저 빌드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빌드 단계에서 코드가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와 같은 종속성들을 포함하는 단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빌드 단계가 끝나고 나면 환경 변수, 환경 설정에 있는 정보랑 같이 통합해서 릴리즈, 배포 패키지를 만들고 이 배포 패키지를 컨테이너 환경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이런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엄격한 분리 과정은 나중에 실행 환경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변경이나 설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실행 환경에 가서 바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드 단계 혹은 릴리즈 단계를 다시 거쳐서 배포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전통적인 그 가상 서버나 물리 서버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저희가 소스, 빌드, 릴리즈, 배포, 실행 일련의 어떤 과정들은 전통적인 어떤 환경에서도 있긴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배포 환경에 직접 들어가서 얻으미니 배포 환경의 어떤 환경 변수를 변경한다든가 설정을 변경해서 수정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그런 환경조차 그런 어떤 접근이 아예 그 공고가 되지 않고 이 빌드, 릴리즈 단계를 거쳐가지고 배포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빌드 단계는 보통은 자바의 경우 와르나 자르로 이렇게 묶여지는 단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릴리즈 단계에서는 CF 클라우드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그 드롭릿이라는 형태, 그리고 쿠버네티스 혹은 어떤 다커 환경에서는 다커 이미지로 릴리즈가 패키징 됩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둘 다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환경의 프로세스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무상태 서비스입니다. 무상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내부에 그 세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담지 말고 외부 DB라든가 레디스와 같은 인메모리 외부 저장소에 저장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무상태 상태 서비스를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1, 2 저희가 이제 복수로 스케일 아웃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애플리케이션의 유저 정보 들어오면 세션 정보를 보통은 애플리케이션 내에 갖고 있는데요. 이 세션 정보를 로컬에 두지 말고 DB에 넣어서 관리하라는 공고입니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는 웹로직의 경우 혹은 어떤 톰캣의 경우 세션 복제, 서블릿 환경 내에 세션 복제 기능이 있어서 WAS에서 세션 복제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 앱은 인메모리에서의, 그러니까 앱 내에서의 세션이라는 객체에서 정보를 가져오면 WAS가 복제해준
그 세션 정보들을 항상 일관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 앱 간 WAS의 어떤 세션 복제 기능들을 가능하면 활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상태 서비스는 헤루코 서비스의 경우에는 앱은 완전히 스테인리스형 애플리케이션이라서 톰캣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톰캣을 쓰더라도 WAS 간 어떤 세션 복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리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앱 간 상태 정보 복제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쿠버네티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앱 간 상태 정보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아주 엄격히 분리된 어떤 이런 어떤 요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우 대규모 스케일 아웃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런 어떤 DB 환경 혹은 어떤 인메모리 백단에 저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트 바인딩 요건입니다. 포트 바인딩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포트 바인딩을 자동으로 플랫폼이 대체해 준다는 의미인데요. 오른쪽에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면 앱 1, 2, 3를 컨테이너 자체는 80번 포트에 리슨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공통으로 배포하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어떤 그 물리 서버 혹은 가상 서버에 배포되어서 실행될 때는 이 호스트 포트를 랜덤한 호스트 포트를 플랫폼이 동적으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 도메인 기반으로 라우터에게 연결 요청을 하면 이 라우터가 사용자 도메인 요청한 A라는 애플리케이션은 18001이라는 포트랑 매핑되어 있고 18001이 컨테이너 80번 그 앱 1에 연결되도록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플랫폼이 대체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온프레미스 환경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구현을 할 때 애플리케이션 배포 시에 각각 독립된 포트를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해서 배포를 하고 HProxy와 같은 이메일 라우터에서 라우팅이 되게끔 설정을 넣어줘야 되는 어떤 걸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런 포트 매핑이 자동으로 동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나고 플랫폼이 이런 어떤 포트 매핑 관계를 관리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시성입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환경에서 대규모 스케일 아웃 혹은 어떤 스케일 업이 보통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는데 앱 배포를 할 때는 역할에 맞게 웹, API 혹은 어떤 배치, 플랫폼이 제공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맞게 롤을 정리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해서 배포하라는 가이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경우를 생각해 보면 대규모 웹 로직 와스 서버 위에다가 웹도 배포하고 API도 배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드민용 배치 프로세스도 같이 배포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각각의 롤에 맞춰서 독립적으로 배포를 하고 필요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스케일 아웃 될 수 있는 구조를 취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 가능성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언제든지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확장도 되고 중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가정을 갖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노드가 다운되거나 어떤 이런 장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리케이션은 영속적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서비스 가용성은 유지되는 어떤 플랫폼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이 언제든 조건에 따라서 중지되거나 기동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요건이고요. 그래서 정상 기동
개발과 정상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시 그리고 그 배포 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요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이 기동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풀 정보들을 미리 생성을 하고 그런 어떤 준비가 되고 나면 외부에서 앱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라우팅하는 어떤 시간 타임아웃을 미리 이렇게 두거나 이제 이런 어떤 조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중지 시에 예를 들면 어떤 중지 시그널을 받았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를 자동으로 보시면 셧다운 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커넥션 기존에 풀하고 있던 커넥션을 정상적으로 디스커넥하고 종료하는 이런 어떤 정상 종료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와 기동할 때도 기동 시에 내 서비스가 레디 되었으면 레디 되었다라는 어떤 프로빙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API들을 미리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운영 환경 일치 요건입니다. 가능하면 개발계, 검증계, 운영계는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고 사용해라라는 가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환경에서는 개발계와 검증계와 운영계가 조금 상이한 어떤 경우가 다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마이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셋의 어떤 환경으로 유지하기를 공고를 합니다. 다음은 로그에 대한 요건입니다. 로그는 파스 플랫폼에서의 로그는 모두 스트림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파일로 로그를 남기지 말고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을 하면 그것이 스트림으로 통합되어서 로그가 관리된다라는 어떤 플랫폼을 이해를 하기를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로그를 로컬 파일의 로그로 이렇게 남기죠. 그리고 이 파일들을 중앙 저장소로 공유 파일이나 아니면 로그 분석을 위한 중앙 저장소로 옮기고 로그 분석을 이제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데요. 파스 플랫폼에서는 이 로그들은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어떤 컨테이너 언제든지 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내에서 로그 파일로 남기더라도 그 로그 파일은 또 그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기지 말고 스트림으로 남기면 스트림은 모두 다 이 스트림 처리가 내부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로그 저장소에 이렇게 저장되는 어떤 형태를 플랫폼 내에서 이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이 제공하는 로그 저장과 분석을 활용하기를 이제 권장하는 걸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가장 그 로그 분석을 위해서 많이 흔히 쓰이는 어떤 스택으로 ELK 스택이 있고요. 일레스틱 서치와 로그 스탯이 키바나, 세 글자의 앞단을 써서 ELK 스택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일레스틱 서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영역이고 키바나는 시각화하는 유저 UI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림에서 발생한 로그를 경우에 따라서 정제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로그 스테이시가 합니다. 12가지 마지막 요소로 관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관리 프로세스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과 관리용 프로세스는 명확히 구분을 하자라는 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용 서비스용 어플리케이션과 관리자가 관리용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는 분리된 컨테이너 환경에 배포를 해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영향도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공고를 합니다. 어드민 잡에는 DB에 대한 형상 변경이라든가 백업 복구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한다든가 보고서 리포팅, 잡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저희가 배포 환경을 생각해 보면 웹로직 환경이라는 거에 이런 어떤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실행을 해서 어떤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예 어떤 완전히 컨테이너 환경으로 분리해서 배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랭귀지별 그
일회성 어떤 관리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면 루비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어떤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기 위한 스크립팅 랭귀지, 그리고 파이썬도 이런 어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에서는 그 뭐 파이썬, 루비,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J 콘솔 뭐 이런 어떤 형태로 해서 그 콘솔을 제공을 하고요. 이런 또 쉘 기반으로 관리자가 필요하면 미리 그 스크립팅 기반의 어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용하면 좋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12 팩터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최초에 85페이지로 한번 다시 가보면 그 12가지 12 팩터스가 조금은 이해가 더 되시기를 희망하는데요. 간략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 베이스는 하나의 소스 베이스로 버전 관리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속성은 의존 관계를 선언적으로 명시를 하자라는 거고, 콘피그는 설정 관리는 환경 변수에서 읽어들여서 처리를 하자. 그리고 백엔드 서비스는 백엔드 리소스가 연결된 리소스들을 리소스 매핑으로 읽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관점이고, 빌드, 배포, 실행은 명확히 분리되어서 코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빌드 혹은 배포 단계를 다시 거쳐서 배포되는 실행되는 그런 어떤 관계로 운영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요건이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스테인리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와스에서 제공하는 세션, 복제와 같은 기능들은 지양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트 바인딩은, 요거는 컨테이너로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내부적으로 포트 바인딩으로 서비스를 배포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동시성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여러 오브젝트에 맞게 애플리케이션을 유형을 정의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해서 배포하자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 가능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로 실행된 애플리케이션은 언제든 실행과 중지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필요시에는 리소스에 대한 폐기라든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기동 시에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상태 체크와 같은 어떤 기능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운영 환경은 당연히 개발, 검증, 운영 환경은 동일한 환경으로 유지해서 관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로그는 로그 스트림으로 처리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프로세스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배포해서 운영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12 팩터스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플랫폼이 제공해야 되는 요구 기능으로서의 CI/CD, 배포, 운영에 대한 요건이 상당수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런 어떤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코드 개발할 때 고려사항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도 이런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코드 개발을 해야 되고, 주로는 어떤 콘피그라든가 의존 관계, 그리고 이런 폐기 가능, 그리고 로그 처리,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코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12 팩터스를 이용해서 배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파운드리와 쿠버네티스 두 파스 플랫폼을 비교하는 장표입니다. 첫 번째 코드베이스와 종속성을 앞에서 살펴본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설명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어떤 요소들을 공통으로 어떤 그 플랫폼에서는 제공하고 있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세션들은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소개입니다. 앞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쿠버네티스 네이티브는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이전에 저희가 헤로쿠나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어떤 대세였을 시점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어떤 용어가 함께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2010년 후반부터 쿠버네티스가 널리 사용이 되고, 현재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거의 파스 플랫폼의 범용 표준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for 쿠버네티스 혹은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파스 플랫폼 하면 쿠버네티스 기반의 어떤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나에 대한 어떤 가이드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로 들어가기 전에 다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커 기술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 다커 기술들을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커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커는 컨테이너 환경을 제공하고 실행하는 어떤 서비스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커는 이미지 빌드, 이미지 저장소, 그리고 컨테이너 실행 환경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제가 다이어그램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개발자가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보통 이제 로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코드 개발하고 나서 로컬에서는 개발이 끝나고 나면, 혹은 개발 중에도 이 다커를 이용해서 이미지로 이렇게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로컬에서 테스트하고 나면 이 다커 이미지를 이미지 저장소에 보내고요. 이 이미지 저장소를 검증 혹은 운영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운영자 혹은 어떤 개발자가 검증 운영 환경에 실제 접속해서 다커 실행을 하면 이 이미지가 컨테이너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어떤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커라는 거는 크게 다커 이미지 저장소, 그리고 개발자가 만든 이미지를 저장한 이미지 저장소, 그리고 이 이미지가 실제 런타임으로 실행되는 컨테이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다커를 살펴봤는데요. 다커는 하나의 호스트에서 실행되기 위한 엔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서버나 물리 서버 한 대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엔진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런 어떤 다커의 엔진이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가 되었을 때 그런 어떤 개별 호스트에 들어가 가지고 관리자가 직접 배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니 그런 것들 중앙에서 배포하고 관리하는 어떤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보통은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휘자죠. 여러 어떤 물리 서버 다커 호스트에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지휘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에다가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때는 컨테이너 네모, 동그라미, 오각형, 삼각형 모양의 어떤 컨테이너 4개를 내가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1개랑 5개, 그리고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컨테이너를 2개로 나는 배포하고 싶어 라는 이런 어떤 명세를 쿠버 마스터에다가 주면 쿠버 마스터가 후단에 있는 여러 다커 호스트에 스케줄링 해서 얘가 알아서 배포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살펴보면 아까 앞에서 요청한 컨테이너 배포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이 컨트롤러라는 쿠버네티스의 마스터가 워커라는 후단에 여러 다커 엔진이 실행된 노드들의 상태 정보, 리소스 자원 상태들을 얘가 알고 있어서 1번 리소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너는 1번에서 실행돼 라고 이제 노드에다가 요청 명령을 보내면 1번에 있는 다커가 내가 실행해야 되는 게 1번이니까 1번 이미지를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다운로드 받고 컨테이너화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5개의 동그라미 컨테이너를 실행해 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마스터는 5개, 2, 3, 4, 5개의 워커 노드에 스케줄링 해서 여기에다 배포하세요 라고 알려주면
여기 내 에이전트, 쿠블릿이라는 에이전트가 5개를 각각이 자기가 실행해야 되는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실행을 합니다. 이런 어떤 관계로서 이제 실행되는 게 쿠버네티스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쿠버네티스 내부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 컨트롤러 혹은 어떤 마스터, 그리고 워커, 그리고 이미지 레지스트리, 요 3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에서 제공하는 여러 리소스, 오브젝트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요것들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주로 흔히 많이 쓰이는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해서 최소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드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가 단독으로 이제 보통은 실행이 되는데요.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가 단독이 아니라 복수개를 묶어서 마치 그 같은 가상 서버에 프로세스가 같이 이렇게 실행되는 것처럼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같은 로컬 호스트에 2개가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컨테이너 셋을 배포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드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원투를 하나의 셋으로, 파드로 이렇게 배포한 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어떤 아까 명세를 쿠버네티스에서 보내는데요. kind 파드하고 이제 이런 어떤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스펙을 주면 배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디플로이먼트는 파드는 그 컨테이너 집합인데 이 컨테이너 집합을 예를 들면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한다든가 롤링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을 파드 위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올린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내가 이 파드를 3개 배포하고 싶어 이런 어떤 개수를 명시할 수가 있는데요. 3개를 명시를 해주면 이 디플로이먼트는 항상성 유지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파드를 배포를 했고 혹시 만약에 파드가 다운이 되거나 노드가 다운이 되어서 죽으면 플랫폼에서 이 파드 3개를 다시 다른 노드에다가 실행을 해서 유지시켜주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롤링 업데이트에 대한 예시인데요. 파드 3개를 운영 중인데 내가 버전 2를 배포 요청을 하면 플랫폼이 알아서 버전 1 중에 1개만 다운시키고 새로운 거를 버전 2를 올리고 얘가 정상적인지 살펴본 다음에 정상이면 파드 2를 하나 더 이렇게 올려서 순차적으로 파드 1에서 버전 1에서 버전 2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체계를 내부적으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개념입니다. 아까 파드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3대로 배포했다고 하면 3대가 동시에 서비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하면 사용자 요청이 3개의 파드에 분산해서 서비스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분산 처리를 해주는 역할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사용자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쿠버네티스 내부 간 호출할 때 내부 L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요청을 받을 때 이런 어떤 내부 LB 역할을 그 서비스가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서비스, 그러면 외부에서 호출은 어떻게 하냐? 외부에서의 호출은 인그레스라는 걸로 처리를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사용자가 도메인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도메인, 여기 그 도메인별 혹은 어떤 여기 프리픽스 그 도메인 URL 별 어떤 그 서비스를 호출하도록 이런 어떤 분기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스를 L7 레이어의 어떤 그 L7 로드 밸런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쿠버네티스의 어떤 사용자 진입점이 되는 게이트웨이로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는 아까 내부에서
이런 어떤 내부 LB 역할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그 컨테이너 환경에서 영속 볼륨을 영속적인 어떤 볼륨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persistent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PV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내가 파드가 죽더라도 컨테이너가 다운되더라도 어떤 영속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는 요 PV persistent 볼륨 영속 볼륨에다가 저장해 두면 이 볼륨은 컨테이너가 죽더라도 지속되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파드가 이 볼륨을 참고해서 데이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V라는 개념은 파드 내 데이터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PV를 구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적 볼륨과 동적 볼륨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용자 파드에서 그 볼륨을 사용하는 건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파드에서 쓰기 위한 persistent 볼륨 클레임이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요 클레임은 사실은 그 미리 정의된 PV랑 매핑해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용을 하게 되고요. 동적 볼륨이란 동적 볼륨은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거를 관리자가 이제 미리 정의해 두면 사용자가 요청 시마다 자동으로 PV를 이렇게 할당을 해서 PV와 이 파드 간 연결을 지어주는 어떤 관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은 정적 볼륨과 동적 볼륨으로 나눠지는데 동적 볼륨은 관리자가 초기 설정만 해두면 사용자 요청 시 자동으로 볼륨이 할당되는 거고 정적 볼륨은 관리자가 미리 스태틱한 볼륨들을 할당해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디플로이먼트 혹은 이제 파드를 한번 이렇게 더 감싸서 항상성 유지하는 것이 디플로이먼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디플로이먼트는 사실은 보통 이제 스테인리스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 스테이플 셋 여기 이제 리플리카 셋은 디플로이먼트가 실제로는 감싸고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오브젝트인데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용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스테이플 셋은 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어떤 그 영속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제 스테이플 셋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 애플리케이션은 리플리카 셋. 요게 이제 한 번 더 그 감싸지면 디플로이먼트 객체가 되고요.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되는 거는 리플리카 셋이라는 거를 쓰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마리아DB를 내가 컨테이너로 만약에 배포한다고 하면 그런 용도는 스테이플 셋으로 배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는, 스테이플 셋은 이런 어떤 넘버링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A0, 1, 2라는 거가, 혹시 이제 파드가 죽더라도 그 파드에 대한 동일한 넘버를 갖는 파드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스테이트리스 애플리케이션용 이런 리플리카 셋은 랜덤한 어떤 ID 값을 갖는 거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스테이트리스이기 때문에 신규로 만드는 거죠. 그런 반면에 스테이플은 신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동일한 ID, 그러니까 호스트 네임으로 이렇게 생성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쿠버네티스 어떤 그 리소스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예시입니다. 종합해서 이제 이런 어떤 모델 정도를 하나를 이해하시면, 쿠버네티스의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배포가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텀들, 용어들은,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주하는 시점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운영하는 시점에서도, 이런 어떤 운영 관리할 때 어떤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바깥단에는 인그레스라는 게이트웨이라고 얘기 드렸죠. 사용자는 인그레스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서비스 내부 LB죠. 이건 L4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내부 LB를 거쳐서
웹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여기서 이제 리플리카 셋을 써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진입해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거고요. 사용자 쪽에 이제 그 웹 앱이 이제 실행이 되면 웹 앱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API로 이제 요청이 갈 텐데, 여기 이제 API, 마이크로 서비스 1, 2, 3 API로 이제 URL에 따라서 분기 처리해서 이렇게 요청 처리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런 어떤 보통 API들은 백단에 어떤 스테이플 셋이라든가 혹은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어떤 MQ 예시이고요. 혹은 어떤 외부에 있는 뭐 가상 서버나 베어메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테인리스 애플리케이션은 리플리카 셋 혹은 디플로이먼트, 이걸 한 번 더 래핑한 디플로이먼트로 이렇게 배포되는 어떤 예시, 그리고 컨테이너도 경우에 따라서는 배포가 될 수 있고 외부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둘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플로우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앱도 동일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배포가 돼서 이제 실행되는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전형적인 애플리케이션 배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포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쿠버네티스라는 전반적인 어떤 전문가가 오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소통 하시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12번째 세션인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대 효과입니다. 상단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일 경우, 하단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경우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효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환경에서 배포, 테스트 지연, 프로그램 재설치, 시스템 폭주, 복잡한 환경, 소통도 어렵고 높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에 반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빠른 배포로 인한 민첩성, 컨테이너 보급에 따른 이식성, 빠른 개발 및 정설이 가능한 확장성, 소스, OS, DB 등의 플랫폼화된 표준성, 서로 소통하는 애자일 조직의 협력성, 서비스별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경제성이 확보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행정 공공 업무 변화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속한 행정으로서 빈번한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확장소로서 백신 예약, 마스크 예약, 연말 증상, 원격 업무 등 폭주 업무 시에도 신속한 자원 정설이 가능하도록 컨테이너 기반 스케일아웃 전환 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이식성, 신서비스 보급이 가능하며 서비스 독립성으로서 행정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한 상황에서 타 시스템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 없이 작은 서비스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서비스 자동화 및 플랫폼 보급 확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 공공 업무는 빠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고 공공 클라우드 센터 전면 확대에 따른 상호 운영성을 제공이 가능합니다. 24시간 365 무중단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며 전주기 관리를 통한 서비스 운영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념, 필요성, 특성,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가능 업무, 참조 모델, 기대 효과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정공공기관 발주자 담당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